네, 어제 비행기 사고가 또 났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자꾸 비행기 사고가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제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발생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이 피어슨 국제공항이라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 델타 항공 소속, 그러니까 비행기는 미국 비행기입니다. 또 미국에서 출발한 비행기고요. 델타 항공 소속 여객기가 이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이게 완전히 비행기가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차가 전복되면 180도 뒤집어지잖아. 위아래가 완전히. 그런 식으로 뒤집어지는. 저는 사실 이런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천만다행으로 사망자는 없습니다. 부상자만 좀 있고요. 자,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요. 탑승객 80명 가운데 최소한 15명이 부상을 입었고 다행히도 사망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조금 지금 마음에 걸리는 게 15명의 부상자 가운데 지금 한 2명 정도가 지금 크리티컬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좀 중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발 그분들도 잘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일단 좀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고 여객기는요. 미국의 그 미네아폴리스에서 출발해서 델타 항공 여객기인데 미네아폴리스에서 출발해서 캐나다 토론토 그 피어슨 국제공항으로 착륙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착륙 과정에서 그 활주로에 좀 눈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더 많이 엄청나게 한 25cm 정도 이렇게 쌓였었는데 나름대로 활주로에서 눈 제거 작업, 제설 작업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눈이 좀 많이 쌓여 있고 또 일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그런 눈은 좀 얼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 활주로에 착륙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완전히 전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뒤집혀진 이 여객기에 가까스로 구조된 한 탑승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륙 순간 매우 강한 충격이 느껴졌다. 갑자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완전히 180도로 뒤집혀졌다. 착륙 과정이라 그래도 다들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큰 부상을 모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글씨가 거꾸로 쓰여져 있죠. 델타라는 그 글씨가 거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완전히 비행기가 위아래가 뒤집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착륙이 됐는데도 사망자가 없었다는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자, 또 다른 탑승객은요. 여객기가 전복되는 순간 다들 공포에 질렸지만 미끄러짐이 완전히 멈추자 승무원들이 그때부터 침착하게 대처를 해서 탈출을 도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객기가 이제 위아래가 바뀔 정도로 완전히 뒤집어졌지만 탑승객 80명 가운데 15명만 부상을 입었다라는 점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정말 제 생각에는 저는 항공 안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오랫동안 뉴스를 해온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완전히 기적입니다. 기적. 예. 항공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기상 악화로 인해서 활주로에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제대로 관리가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난 주말 토론토에는요 강풍과 함께 많은 양의 눈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론토 공항 측은 지난 주말 동안에 최소 22cm 이상의 적설량이 기록됐다라고 밝히고 그리고 이제 공항 측에 어떤 과실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런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공항 팀은 밤새 제설 작업을 진행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활주로 관리를 했다라면서 급하게 그 활주로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만 봐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제설 작업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좀 책임에서 좀 모면하기 위해서 황급하게 올린 것 같은데 여하튼 좀 더 구체적인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지금 이제 뒤집힌 비행기가 완전히 뒤집혀진 이 사진을 보면 얼마나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생생하게 아실 수 있죠. 충격적인 이 사진은요. 델타 항공 여객기가 토론토에서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에서 뒤집힌 순간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 쌓인 활주로에서 착륙을 하면서 얼마나 심하게 미끄러졌으면 자동차도 아니고 여객기가 그 큰 여객기가 이렇게 뒤집혀질 수 있는 것은 정말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여객기에서 승객들이 힘겹게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 캐나다 당국은 토론토 피어슨 공항의 활주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전망입니다. 아무리 눈이 많이 왔다고 해도요. 이 착륙하는 여객기가 뒤집어질 정도라면
착륙을 시키지 말고 회항을 시키던가 아니면 공항을 운영하기 전에 더 철저하게 활주로 눈 제거 작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15명의 부상자만 나왔다라는 게 기적이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그중에서 2명이 크리티컬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그 2명도 절대로 좀 잘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간절하게 갖게 됩니다. 최근 미국 등이 곳곳에서요 똑같이 느끼시겠습니다만 가뜩이나 이제 항공기 사고가 자주 발생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래서 이제 요즘 정말 비행기 타도 되나? 막 이런 좀 생각까지도 들게 됩니다. 실제로 뭐 한 2, 3주 전에 댓글 보내주신 분 중에서는 그런 분도 계세요. 아, 어디 여행 가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캔슬했어요. 비행기 캔슬했어요. 뭐 그런 분도 실제로 계셨거든요. 이게 심리적인 불안감도 좀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한 번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사고가 토론토에서 발생했습니다. 부상자가 적어서 그나마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한편요, 이 최근 들어서 미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이 항공기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공무원의 대규모 감원, 이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그 일원으로 그 감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항공 안전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 수백 명을 해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연방항공청에서 일하는 그 수십 직원 수백 명이 지난 14일 밤부터 일제히 이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메일의 내용은 뭐냐면 당신을 해고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고 통보를 이메일로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연방 항공 관련 안전 관련 그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이 해고 대상에는 연방 항공청의 뭐 레이더 관련 직원들 또 착륙 및 항법 보조 장비의 어떤 정비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일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대거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좀 한 가지 저도 걱정을 했는데 항공 관제사 에어 트래픽 컨트롤러라고 하죠. 공항에서 이제 항공 관제사 이들도 해고해야만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만 이 관제사들은 이번 해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많은 또 이 안전 관련 이 공무원들이 해고돼서 가뜩이나 지금 항공 관련 사고가 자꾸 발생하는데 이래도 될까? 항공 안전 관련 공무원들만큼은 좀 해고하지 말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또 토론토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니까 더더욱이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주미 한국 대사관, 그러니까 미국에 나와 있는 한국 정부기관이죠. 주미 한국 대사관은 최근 그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따른 그 한국민들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안전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자, 대사관은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미국 내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영주권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영주권자들도 국적은 한국이니까요. 그런 한국 국적자들에게 미국 내 체류 중에 안전 문제에 각별히 유의해라라고 공지를 공식적으로 올렸어요. 미국 내 여행이나 또는 체류 중인 국민들 여기서 체류 중이라는 것은 영주권자도 포함됩니다. 체류 중인 그런 그 한국 국적자도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다니라라는 것입니다. 뭐 학생 비자면 학생 비자도 갖고 다니고 또 영주권자면 영주권 갖고 다니고 또 여행자라면 여권 갖고 다니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도 항상 준비하라라고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상시라는 것은 이제 불법 체류자 단속 뭐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말하는 것은 뭐 일단 뭐 지인 집에 묵고 있다면 그 지인의 연락처라든지 또는 자신이 묵고 있는 그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인근에 가장 가까운 영사관 연락처라든지 이런 걸 갖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은 이 범법 행위 이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아무나 막 잡아들이려는 것은 아니고 뭔가 이제 위반을 했을 때 잡으면서 이민 신분도 뭐 검사한다 뭐 이런 건데 그렇게 이제 범법 행위에 이력을 두고 있는 만큼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일단 뭐 기본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뭐 음주운전에서 걸린다든지 뭐 교통 위반으로 걸린다든지 이런 어떤 사소한 위반 사항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대사관은 특히 이제 유학생들
이제 학생 비자로 와 있죠. F1 비자를 갖고 있는 유학생들은 불법 취업도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조금이라도 위반을 하는 일을 절대 하지 말 것, 적발될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사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체포 또는 뭐 구금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사 접견권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을 알고 있으라라면서 그래서 원하면 대한민국 영사를 만날 수 있는 접견권을 경찰에게 적극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 관할 총영사관으로 연락을 취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영사관이 무슨 뭐 법적 대리 뭐 해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접 법적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대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요시에는 뭐 여권이나 여행증명서 발급 등의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이 사람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와 있는 사람임을 우리도 한국 정부 차원에서 뭐 입증한다 뭐 이런 얘기 이런 도움을 줄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연락처를 좀 갖고 다녀라. 그리고 절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위반될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뭐든지 걸릴 일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은 뭐 걸릴 일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한인 관련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서 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라스베가스로 가보겠습니다. 라스베가스는요, 3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의 머리에 총격을 가해서 친아버지를 살해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런데 더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나는 외계인이 나한테 아버지를 쏘라라고 자꾸 말해서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쐈습니다라고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진술이 뭐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어떤 정신질환이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5일 올해 35살의 한인 티모시 사랑 라 씨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이름으로 한다면 티모시 라 그리고 한국식으로 본다면 뭐 나사랑 씨가 되겠죠. 라스베가스 사우스웨스트 밸리 지역 자택에서 올해 73살인 아버지 라은진 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현재 경찰에 따르면 직장에서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온 그 용의자의 어머니가 집에서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남편을 처음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블루 다이아몬드 로드와 디케이터 블루버드 인근 이제 베가스 사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많으시죠? 금방 아시죠? 여기 제가 이제 길 이름 얘기하고 지역 이름 얘기하니까 금방 아시죠? 저도 여기 웬만큼 압니다. 자, 블루 다이아몬드 로드와 디케터 이 블루버드 인근 제가 발음이 아마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디케추어인가 뭐 하여간 그 정확한 발음이 그럴 겁니다. 디케추어 아니면 디케터 블루버드 인근 라은진 씨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안방에서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라은진 씨를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 총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9mm 총기와 탄비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자택 주변을 이제 수색을 해서 이제 사망한 아버지는 발견됐지만 뭐 아들은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경찰이 주변을 막 수색하다 보니까 자택 주변에서 동네를 이렇게 거닐고 있던 아들 티모시 라시를 발견해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들 티모시 라시는 외계인이 자꾸 아버지를 쏘라고 해서 난 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나는 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외계인이 나를 자꾸 시켜서 그렇게 한 겁니다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범인의 어머니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특정 의학적인 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경찰에 진술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 어떤 질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경찰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지아주로 가보겠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요, 70대 한인 한의사가 환자들을 성적으로 폭행을 한 그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한의사는 10년 이상 자신에게 치료를 받은 환자를 포함해서 2명의 여성으로부터 몇 달 간격으로 성적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그 피해 신고가 2건 연속 최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인근 이쪽에 사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기 한인타운이죠. 이 도라빌 지역 경찰국,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경찰국이 아마 도라빌 경찰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도라빌 경찰국에 따르면 도라빌의 뷰포드 하이웨이 선상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모 씨가
지난 11일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라고 채널2 액션 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김 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4월 피해자의 신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2월 또 다른 여성으로부터 두 번째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한 경찰은 이들 두 명의 피해자 중 적어도 한 명은 이 김 씨에게 10년 이상 치료를 받아왔던 환자다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펼친 결과 김 씨가 그런 성적인 폭행을 저질렀다라고 믿을 만한 그런 상당한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결국 김 씨를 체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5건의 성폭행, 1건의 가중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서 기소됐지만 현재는 일단 보석금을 내고 일시적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 2012년 조지아주에서 취득한 침구사 면허증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이 법원의 판결 전까지 그의 의료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래서 그가 지금도 일단 본인이 원한다면 치료 행위를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찰은 즉각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김 씨 한의원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색을 한 거죠. 그래서 혹시 피해자가 더 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유죄로 밝혀진다면 지금 70대인 김 씨는 어찌 보면 뭐 한 10년, 20년형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대인 김 씨는 사실상 거의 뭐 무기징역에 가까운 그런 형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죄로 밝혀진다면 참으로 우리 한인 사회의 입장으로 본다면 망신스럽고 개탄스러운 그런 범죄가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 사회에서는 아마 이 한의원이 어딘지 대충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정부의 돈 낭비를 없애겠다라면서 정부의 곳곳을 지금 파헤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정부의 금 보유고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라고 시사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포트 낙스의 그 금을 우리가 찾고 있다.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SNS에 올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포트 낙스라는 것은요, 이 켄터키주에 있는 육군 기지의 이름인데요. 그 기지 바로 옆에 똑같은 이름의 한 연방 기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포트 낙스 골드 리저브라고 해서요. 미국 연방 재무부가 관할하는 금 보유 창고가 거기 있습니다. 금 보유 창고. 일론 머스크는 포트 낙스에서 금이 도난당하지 않았는지 누가 확인하고 있느냐? 금이 거기에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금은 미국 대중의 것이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것이고 미국 국민의 것이다. 라면서 우리는 금이 거기에 있는지, 그 금이 거기에 아직도 잘 있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재무부는요, 보안상 이 포트 낙스 금 보유고에 그 방문하는 사람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사회 일각에서는 포트 낙스에 실제 금이 없다라거나 금을 미국 정부가 몰래 팔았다, 또는 포트 낙스에 있다고만 써놨지 사실은 이 금을 몰래 살짝 다른 곳으로 옮겼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음모론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43년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포트 낙스를 방문한 뒤에 1974년 처음으로 이 의회 대표단과 기자들에게 시설을 개방한 바 있습니다. 74년에 한 번 개방했고, 그래서 이제 보여준 거예요, 금이 있는 걸.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언제였느냐? 바로 트럼프 1기 행정부였던 2017년 그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 스티브 무누신 재무부 장관이 켄터키 주지사, 왜냐하면 여기가 켄터키주에 있기 때문에 켄터키 주지사 그리고 의회 대표단 등과 함께 포트 낙스를 찾아서 금이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년 전인 2017년에는 멀쩡하게 있음을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없어졌을까봐 또 보겠다라는 건데요. 여기에는 그럼 어느 정도의 금이 있느냐, 이것도 궁금한데, 여기에는 약 1억 4,730만 아운스의 금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금값이 얼마냐라고 할 때 뭐 1kg에 얼마냐, 뭐 1톤에 얼마냐 그렇게 안 하죠. 1온스에 얼마냐, 1아운스에 얼마냐라고 이제 기준이 금값이 그렇게 정해지게 되는데, 1아운스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금은 무려 1억 4,730만 온스의 금이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미국 전체 금 보유량의 약 절반이 조금 넘는 그런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1억 4,730만 아운스의 금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액수로 따지면 얼마냐? 지금 1아운스의 금이 약 한 2,9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곱하기 해보면 무려 지금 4,270억 달러 정도의 금이 여기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그 금을 보고 싶다고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론 머스크 얘기 한 가지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일반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테슬라를 자기가 타고 다니는데 뭐 한 3, 4년 전에 테슬라를 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같이 일론 머스크가 저런 행태를 보인다면 나는 안 샀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 모양이죠. 자기 주차장에 테슬라 차를 파킹을 해놓고 그 차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나는 이 차를 일론 머스크가 지금처럼 행보를 보이기 훨씬 전에 샀습니다.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안 사겠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런 반감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최근에 그 테슬라 그 판매량이 많이 줄고 있고요. 중고차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CNN이 중고차 거래 사이트 칵스 오토 트레이더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이 사이트에 등록된 테슬라 중고차는 평균 11,300대로 전년 같은 기간에 8,800대였는데 그보다 무려 약 한 30%가 매물이 늘어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테슬라를 타다가 나 일론 머스크 꼴보기 싫어, 미워, 타기 싫어, 그것 때문에 뭐 타기 싫어, 내 차 테슬라만 보면 자꾸 일론 머스크가 떠올라서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해서 중고차로 그냥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이 급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칵스 측은 테슬라 중고차 매물이 이렇게 급증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우선은 팬데믹 이후에 테슬라 신차 판매가 급격히 증가했다가 이제 한 테슬라 이후 3년이 지나면서 이제 3년쯤 지나면 이제 자신의 차를 중고로 내놓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이유 하나, 또 하나 CNN이 제기한 이유인데요. 이건 조금 다른 이유입니다. 뭐냐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 대한 일반인들 그리고 일부 소비자들의 어떤 반감이 테슬라 구매에 영향을 주고 또 갖고 있던 테슬라를 계속 타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줘서 중고 매물이 급격히 늘어났다. 뭐 이런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의 텃밭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나 지금 공화당 행정부와는 조금 결이 다른 게 이제 캘리포니아인데,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가 지금처럼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에 바짝 붙어서 이렇지 않고 한 2, 3년 전만 해도 캘리포니아주에서 뭐 진취적이고 진보적이고 해서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 그 테슬라에 대한 인기도 상대적으로 같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소위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우는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한 2, 3년 전만 해도 한 60%가 됐고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그 점유율이 53%였는데요.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또 급격히 테슬라 점유율이 낮아져서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약 한 4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얘기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종전 협상을 둘러싼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독단 행보에 맞서서 유럽의 각국 그 주요국 지도자들이 그 긴급 대응 회의를 한다라고 제가 지난 주말에 말씀을 드렸는데 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파리에 긴급히 모였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해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뭐 덴마크, 폴란드, 뭐 유럽의 웬만큼 중요한 나라 지도자들 다 모였고요. 또 유럽 집행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심지어 나토 사무총장까지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에서 3시간 반 정도 꽤 긴 시간 동안 비공식 회동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서양 동맹, 그러니까 이제 유럽 쪽의 동맹 관계를 무시한 채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딱 둘이서만,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 2명만 딱 만나갖고 이 종전 협상에 나서기로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자 황급히 유럽이 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그러나 이제 비공식 회의였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오갔다 이런 얘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 유럽 각국은 변함없는 지원 의사와 함께 현재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만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절대 배제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하게 우리는 의견 일치를 봤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회의가 끝난 후에 각국 지도자들은 한마디씩 했는데 좀 강해요. 자, 먼저 독일 총리는요.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의 당사자로 반드시 종전협상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독일의 입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총리는 우크라이나 없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어떤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되고 특히 또 유럽 없이는 유럽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총리는 종전협상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성급한 종전협상을 내리다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무언가 과시하려고 또 무언가 또 내세우려고 막 성급하게 종전협상을 하려고 한다면 나는 반대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왜냐하면 자칫 그렇게 되면 자칫 유럽에 오히려 추후 더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도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덴마크 총리가 했는데요. 덴마크 총리는 불행히도 러시아는 지금 유럽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라며 너무 빠른, 너무 성급한 휴전이나 종전은 러시아가 전열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나 유럽의 다른 나라를 다시 공격할 그런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면서 큰 우려를 냈습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진 유럽 자강론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봤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유럽 자강론, 이제 주목해야 할 단어입니다. 유럽 자강론, 즉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 이제는 미국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유럽에서마저도. 그래서 미국을 믿고 또 미국의 지원과 함께 우리가 뭘 하고 이런 거 트럼프를 봐서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 유럽이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라는 유럽 자강론이 강하게 나왔고 이번 지도자 회의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에 있어서 유럽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국방비 지출을 우리 유럽 각국이 더 늘려야 한다라는데 동의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그러니까 다른 거 뭐 볼 거 없다.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강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더 쓰자. 우리 안보 지출을 국방비 지출을 더 쓰자라고 의견 일치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기대지 말자 이제는 자 각자 도생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유럽은 뭐 유럽연합 뭐 영국 탈퇴하고 뭐 유럽연합이 뭐 필요하나 최근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우리 유럽연합이 탄탄하게 뭉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각국이 미국과 동맹이라는 어떤 의식보다는 이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럽이 뭉쳐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독주가 유럽이 더 강해져야 한다. 유럽이 더 뭉쳐야 한다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고 그렇게 강해진 유럽연합이 어느 순간 미국과 맞서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면서 좀 저욱이 우려스럽다. 라는 생각까지 미치게 됩니다. 자, 끝으로 이건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 아마존 같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가장 많이 판매하는 회사가 한국에서는 쿠팡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쿠팡을 통해서 구매한 영양제를 먹었다가 간 수치가 기준치의 2배 넘게 치솟았다라는 그 소비자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올해 56살의 이 모 씨는 미국 유명 업체가 만든 비타민 B를 2달 전 쿠팡에서 절반 이상 싸다라는 반값 이하다라는 그런 광고를 보고 구입했습니다. 약통과 또 로고 또 성분표 등을 보니까 뭐 기존 제품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포장을 뜯어보니까 내용물은 어디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그 살구색을 띠는 그 진품과는 달리 이 씨가 구매한 이 내용물은 그 영양제 색깔이 하얀색이고 크기도 조금 작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의심이 들었지만 그래도 반값 이하로 샀다라는 기분에 열심히 먹었다고 합니다. 비타민 B 영양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가량 이 비타민을 복용한 이 씨는 건강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양제를 먹기 전에 그의 간 수치는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복용 한 달 후에 그의 간 수치는
무려 기준치의 2배가 넘는 그런 상황으로 치솟았은 것입니다. 급격히 치솟은 거죠. 한 달 만에.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이 씨는 그래서 원래가 기본적으로 매달 간 기능 수치 검사를 받아왔는데 이 영양제를 먹기 전에 받았던 수치와 이 영양제를 먹고 다음 달에 또 매달 정기 검진을 받으니까 다음 달에 가보니까 한 달 만에 급격히 간 수치가 올라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씨가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씨는 그 항의와 배상을 요구하려고 문제의 영양제를 판 업체에 연락했더니 연락도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그러면은 뭐 지금 항의나 배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을 되찾아야 되니까 일단 그 영양제를 끊으세요. 먹지 마세요라고 의사가 했더니 한 달 만에 다시 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다행히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다음에 좀 기운 좀 차리고 그 회사, 이 약을 팔았던, 영양제를 팔았던 회사, 그 영수증에 주소가 있으니 그 주소지로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가봤더니 그 사무실에는 이미 사무실이 폐쇄됐고 관계자들은 모두 연락을 끊고 잠적한 후였다고 합니다. 갑자기 싸게 판다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요. 이 장기 복용을 하게 되는 영양제 같은 거 정말 아무거나 막 사서 드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경종을 울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것만 드시고요. 건강하게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